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풍경인 은퇴에서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은퇴란 마침내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유의 시작을 의미하죠. 하지만 주인공인 그녀에게 그날은 또 다른 의무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65세의 나이로 막 은퇴한 김정희 씨.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펼치려던 찰나 남편은 은퇴의 바로 다음 날 기다렸다는 듯 쌍둥이 손주들을 데리고 나타납니다. 당신 이제 은퇴해서 한가하잖아. 노는이 손주들이나 봐. 라고 툭 던지면서 말이죠. 그녀는 거절하지도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그 미소가 이 가족에게 보여준 그녀의 마지막 배려였다는 사실을요. 그 후 24시간 동안 그녀는 가정을 송두리째 뒤흔들 일련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녀는 왜 그토록 차분했을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떠날 준비를 해온 것일까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남편이 치러야 할 진짜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한 가정에서 일어난 가장 조용하고도 강렬한 혁명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결혼과 인간 본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정희입니다. 올해 65이죠. 어제 저는 30년 넘게 몸담았던 무역회사의 회계, 팀장직을 내려놓고 영광스러운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회사에서 열어준 환송회에서 동료들은 정희 씨,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제 세계 여행도 다니고 인생 좀 즐겨요 라며 축하를 건넸습니다. 내 인생을 즐긴다는 그 네 글자를 제가 얼마나 고대해 왔는지 모릅니다. 결혼한 날부터 저는 마치 태엽이 감긴 다람쥐처럼 가정을 위해 남편 박근호와 아들 지훈이를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영업직으로 밖을 돌 때 집안의 대소사와 살림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시부모님을 수년간 수발하며 대소변을 받아내던 그 숱한 밤들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할 만큼 고단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집에 오면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간장병이 쓰러져도 일으켜 세울 줄 모르는 사람이었죠. 입버릇처럼 하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집안일이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고 그래. 밖에서 남 눈치 보는 나보다 편하잖아. 아들 지훈이의 결혼식이며 아파트 분양권 혼수 비용까지. 저희 부부의 평생 저축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제가 우리 노후 자금은 남겨둬야 하지 않겠냐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을 때 남편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자식 농사가 노후 대책이야. 지금 이렇게 해주는데 나중에 자식이 우릴 모른 척 하겠어. 참 우스운 일입니다. 효도라는 말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허망한 농담처럼 들리니까요. 며느리 서연이가 쌍둥이를 낳았을 때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산후조리를 도왔습니다. 밤낮이 바뀐 아이들 때문에 한 달 만에 체중이 5kg나 줄어들 만큼 기력이 쇠했습니다. 서연이가 조리원을 나올 무렵 아들 부부는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더군요. 어머니, 곧 은퇴하시니까 그때 아이들 맡기면 우리도 마음 놓고 맞벌이 할 수 있겠다. 그들의 계산기는 쉴 새 없이 두드려졌고 곁에서 듣던 남편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제 손주를 제 할머니가 안 보면 누가 봐. 그 과정에서 저에게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은 그들을 위한 무한한 봉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은퇴 전부터 폭풍전야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귀에 못이 박이도록 속삭였죠. 당신 은퇴하면 딱 맞춰서 손주들 보면 되겠네. 도우미 비용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 저는 그저 웃기만 할 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평생 고생했는데 은퇴해서도 24시간 대기하는 무보수 파출부로 살아야 한다고 늙은 남편. 수발도 모자라 이제 아이들까지. 저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굴레가 넌더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몰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과 수년간 아껴온 쌈짓돈을 모아 집에서 멀지 않은 광교 신도시 근처에 15평 남짓한 작은 오피스텔을 제 명의로 마련했습니다. 인테리어도 제가 직접 골랐죠. 제가 꿈꿔온 북유럽풍의 미니멀한 스타일에 작은 테라스와 독서 코너까지 갖춘 저만의 은퇴 낙원이었습니다. 원래는 은퇴 절차가 끝나면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할 계획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주말에 손주를 봐줄 순 있지만 전담 육아는 절대 안 된다고 말이죠.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할 말들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제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은퇴의 바로 다음 날 단 하루의 평온함도 허락하지 않은 채 그는 아이들을 데려와 기선제압을 하려 들었습니다. 거실에서 손주들에게 할머니 해봐. 이제 할머니가 매일매일 같이 놀아줄 거야 라고 시키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와 지훈이도 기저귀와 분유통이 든 가방을 한가득 들고 들어오며 해방감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어쩔 수가 없네요. 서연이는 마치 제가 이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다는 듯 현숙한 며느리 흉내를 냈습니다. 지훈이는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하더군요. 아빠 역시 아빠밖에 없어요. 엄마를 이렇게 설득하시고. 그럼 네 엄마가 내 말을 거역하겠냐. 남편은 의기양양하게 으스댔습니다. 그 화목한 풍경 속에서 저만 이방인이었습니다. 감정도 생각도 없는 배경이 된 듯한 기분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 줌의 망설임과 미련이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벼랑 끝으로 몰린 이가 느끼는 절망적인 결연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억지로 경직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조금 피곤하네. 방에서 좀 쉴게.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너머로 남편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 은퇴했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뭐야. 집에서 쉬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서연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는 이제 집에서 편하게 계시기만 하면 되는데 저희처럼 출근해서 고생하는 것도 아니시고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중재하는 듯 했지만 결국 저를 규정짓고 있었습니다. 됐어, 평생 일하셨으니까 좀 쉬시게 둬요. 쉬는 것, 내 그들 눈에 저는 쉬어야 하겠죠.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쉼이란 장소만 옮겨서 다시 소처럼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문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 분노가 수년간 억눌린 화산처럼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챙겨둔 짐 가방을 열었습니다. 제 옷가지들과 신분증, 건강보험증 통장과 도장, 그리고 광교 오피스텔의
권리증까지. 소중한 모든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씩 확인하며 다시 가방에 넣는 손길은 마치 장엄한 고별식을 치르는 듯 느리고 경건했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눈이 시릴 만큼 눈부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심장 박동은 평온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칭얼거림과 어른들의 웃음소리는 한편의 황당한 막장 드라마 같았습니다. 저는 퇴장을 앞둔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이 무대를 통째로 엎어버릴 감독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피곤에 찌든 눈가에 주름이 가득한 한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오래 참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제 친구이자 실력 있는 가사 전문 변호사인 민경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경아, 계획을 좀 앞당겨야겠어. 예약 좀 잡아줄래? 곧 답장이 왔습니다. 언제든 대기 중이야. 정말 결심 선 거지?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옷매무새를 다듬은 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천륜지락은 여전했습니다. 남편은 손주를 안고 뽀뽀를 해대며 아이를 웃기고 있었고, 서연이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쇼핑몰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은 장난감으로 엉망이었죠. 지훈이는 냉장고를 뒤져 간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나온 것을 제 표정이 어떤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묵묵히 헌신하는 집안의 배경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그들을 한 명씩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직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근호 씨, 박지훈, 이서연. 내가 할 말이 좀 있다. 거실의 소음이 뚝 끊겼습니다. 남편은 손주를 안은 채 멍하니 저를 보았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며 사무적인 어투로 말할 줄은 몰랐겠지요. 서연이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의아한 듯 쳐다봤습니다. 지훈이가 사과빵을 입에 문 채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분위기 무섭게. 좋다. 저는 그 단어를 비웃듯 되뇌었습니다. 너희한테나 좋겠지. 나한테는 하나도 안 좋아. 남편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김정희, 당신 또 무슨 억하심정이야. 아이들 왔는데 표정이 그게 뭐야? 표정 관리할 생각 없어? 저는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한자 한자 내뱉었습니다. 오늘부로 통보한다. 나는 이 집의 어떤 가사 노동도 의무도 지지 않겠다. 물론 손주를 돌보는 일도 포함해서.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 품에 있던 손주도 긴장감을 느꼈는지 울음을 그치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분명히 말할게. 나 은퇴했어. 너희 공짜 파출부 하려고 은퇴한 거 아니야. 아이 키우는 건 부모 책임이지 할머니 책임이 아니야. 오늘부터 제 아이들은 각자 알아서 키워. 서연이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바빠서 아이 볼 시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안 보시면 누가 봐요. 당연하다는 듯한 그 질책 섞인 말투. 제가 무슨 천인공공할 죄라도 지은 것 마냥 굴더군요. 시간이 없는 건 너희 사정이지. 저는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도우미를 구하든 둘 중 하나가 휴직을 하든 알아서 해. 요즘 정부 지원 시설도 많다며. 나한테 기대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어머니 말이
쉽지 도우미 비용이 얼만 줄 아세요? 최소 300은 깨져요.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할머니가 보는 게 훨씬 낫잖아요. 지훈이도 달려와 제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좀 고생스럽더라도 도와주세요. 저희가 나중에 꼭 효도할게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효도 말로만 하는 효도, 아니면 지금처럼 나를 당연한 공짜 인력으로 부려먹는 거. 그게 효도니? 제가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지훈이는 낯설고 섬뜩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김정희, 남편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손주를 서연이 품에 거칠게 안겨주고는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 집에서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어. 손주 보는 건 당연한 도리야. 하기 싫어도 해. 얼굴을 붉히며 고함을 치는 그 모습이야말로 그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조금만 비위에 거슬리면 저렇게 돌변하곤 했죠. 예전 같으면 제가 참고 넘겼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도리.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박근호 씨, 당신이 나한테 도리를 논해. 그동안 당신이 남편으로서 도리를 다한 적이 있었나? 이 집 안팎으로 나 혼자 다 꾸려왔어. 당신이 뭘 못했는데 이제 늙고 은퇴하니까 나한테 도리를 강요해. 내가 밖에서 돈 벌어다 줬잖아. 남편이 횡설수설하며 우겼습니다. 돈 벌어다 줬다고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당신 월급 중에 생활비로 얼마를 내놨고 당신 비밀 통장에 얼마를 챙겨뒀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셔츠 주머니에서 나온 식당 영수증 영화 티켓들 내가 몰라서 입 닫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명백히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서연이와 지훈이도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옛날 일을 들추며 무언가 내막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했습니다. 거실에는 기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놀란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서연이가 허둥대며 달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아수라장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쳤어, 박근호 씨. 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반평생 참았으니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거야. 나를 위해 살겠다고 그래서 나를 떠나고 이 집을 나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남편이 도끼 서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저는 담담하게 대답하고 침실로 들어가 준비된 가방을 끌고 나왔습니다. 당신. 정말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홧김에 겁주는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일단 앉아서 이야기해요. 지훈이가 앞을 가로막았지만 저는 무시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 아파트 결혼 전 저희 친정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제 명의의 집입니다. 저는 남편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의니까 당신이 잠시 머물게는 해줄게. 하지만 내 물건들은 조만간 다 치울 거야. 그리고 우리 사이의 재산 분할 문제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를 쏘아봤습니다. 조만간 제 변호사가 연락할 겁니다. 변호사랑 이야기하세요. 변호사, 세 사람의 비명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네, 변호사요. 저는 마치 평범한 일상을 선포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상담 끝냈습니다. 우리 사이에 정리할 게 꽤 많더라고요.
그들의 경악스러운 표정을 뒤로 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편에서 남편의 고함과 서연의 비명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엉켜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걸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묵직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를 반평생 가뒀던 감옥의 문도 닫혔습니다. 문 밖에는 저만의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눈시울이 붉었지만 입계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광교의 오피스텔로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성격상 분명 저를 찾아내려 들 테니까요. 냉정하게 다음 단계를 생각할 완충지대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민경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십 년 지기 친구이자 가사 전문 변호사인 그녀는 제 행사액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들어와. 오늘 올 줄 알았어. 민경은 제 짐을 받아주며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내주었습니다. 다 결정한 거지? 그녀의 물음에 저는 따뜻한 찻잔을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습니다. 응, 결정했어. 고마워, 민경아. 고맙긴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민경이 제 손을 다독였습니다. 진작 이랬어야 했어. 박근호, 그 사람 당신이 너무 오냐오냐 해줘서 망가진 거야. 맞아, 내가 망친 거지.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젊을 때는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인내가 그들에겐 당연한 권리가 되고 나의 양보가 나를 상처 입히는 무기가 되더라고. 지금쯤 집안이 난리가 났겠네. 민경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박근호 같은 가부장적인 인간이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고 집에서 쫓겨날 위기니 얼마나 기가 차겠어. 기가 차든 말든 상관없어. 제 눈빛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민경은 제 손을 잡으며 뒤처리는 자신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한 푼도 손해보지 않게 해주겠다면서요. 하지만 그녀는 지훈이와 서연이 그리고 손주들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지훈이는 아빠를 너무 닮아버렸어.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베푼 헌신을 당연하게 여긴 그 아이도 이번 기회에 배워야 해요. 세상에 조건 없는 희생은 없다는 걸요. 손주들은 사랑하지만 제 노년을 바쳐 전담 파출부가 될 순 없어요. 정리가 되면 보러 가겠지만 제 원칙 안에서만 볼 겁니다. 민경의 집에서 머무는 동안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남편 아들 심지어 평소 연락도 없던 친척들까지 중재자를 자처하며 연락해왔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얼른 들어가.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지훈이도 반성 중이에요? 애가 아직 어린데 할머니가 있어야지.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고 비행기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저를 걱정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특히 남편은 혼자서 우는 아이 둘을 감당하며 엉망이 된 집안일을 처리하느라 죽을 맛이겠지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민경에게 남편의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고함을 치며 남의 가정을 파탄낸다며 민경을 비난하더니 민경의 논리적인 반박에 말문이 막히자 이내 꼬리를 내렸습니다. 잘못했으니 정희한테 전해줘. 집으로만 돌아오면 다 맞춰주겠다고. 민경은 저희가 미리 짠 대로 재산 분할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몰래 투자해둔 화성 동탄의 아파트와 그동안 숨겨둔 비상금 통장을 언급하자 남편은 전화기 너머로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절대 안 돼. 그건 내 명이고 내가 번 돈이야. 민경은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절반입니다. 협의 안 하시면 법정에서 뵙죠. 그 비상금 출처, 국세청 조사까지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급소를 찔린 것이죠. 그 동탄 아파트는 우리 공동 예금으로 샀으면서 제 몰래 자기 명의로만 해둔 것이었습니다. 비상금 또한 만만치 않은 금액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모른 척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민경의 집에서 머물며 저는 지난 날을 반성했습니다. 저의 나약함과 타협이 어떻게 그들의 이기심을 키웠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제 품엄과 자유를 되찾는 계획을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이에게 장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린 시절 아픈 자신을 업고 응급실에 갔던 일, 학원비를 벌려고 밤샘 부업을 했던 일들을 나열하며 감성에 호소하더군요. 엄마 아빠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아이 둘 보는 거 정말 힘들어하세요. 집은 이미 난장판이에요. 제발 돌아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장난감과 기저귀가 널브러진 것일 소파에 남편은 넋이 나간 듯 앉아있고 아이들은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로 카메라를 보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찌릿했습니다. 답장을 하려 손가락을 올린 찰나 민경이 다가와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보고 다시 생각해. 그것은 서연이가 자신의 친구들 단톡방에 올린 대화 내용의 캡처본이었습니다. 서연 얘들아, 우리 집 노망난 할망구 때문에 미치겠어? 친구 외 시어머니가 또 왜? 서연 은퇴하자마자 애들 맡기려니까 짐 싸서 가출했어. 변호사 사서 이혼하고 재산 나누자네. 기가 막혀서. 친구 대박 평소엔 조용하더니 돈도 골랐나 봐. 서연 다 연기였지. 돈 뜯어내려고 쇼하는 거야. 할머니가 손주 안 보는 게 말이 돼. 완전 이기적이야. 친구, 그럼 어떡해? 애는 누가 봐? 서연, 일단 달래야지. 지훈 씨가 지금 감성팔이 문자 보내고 사진 찍어 보내고 있어. 속아서 돌아오기만 해봐. 아주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돌아오면 가사노동이랑 육아 싹 다 시켜서 다신 딴 맘 못 먹게 할 거야.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이 저자세로 애원할 때 며느리는 뒤에서 저를 할망구라 비하하며 이용해 먹을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화해 요청은 잠시 소나기를 피하려는 얄팍한 수수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가족이 아니라 부려먹기 좋은 도구였을 뿐입니다. 미련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배경음으로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남편의 짜증 섞인 호통이 들렸습니다. 엄마 드디어 받으셨네요. 지훈의 들뜬 목소리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진 잘 봤다. 연출이 아주 훌륭하더구나. 지훈은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떠들었습니다. 아빠도 반성하고 계세요. 제가 무작정 애들 데려간 거 잘못했어요. 이제 돌아오세요. 잘못한 계열 알아서가 아니라 공짜 파출부가 없으니 살기 힘들어서 부르는 거겠지. 제 일갈의 지훈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진심이에요. 진심 돌아오면 나를 아주 굴리겠다고 서연이랑 작전 짰다며 전화기 넘어가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왕지훈, 내가 눈 닫고 귀 닫고 사는 줄 알았니? 너희 부부 쇼하는 거 이제 안 속아.
오늘부로 나 김정희는 너희와 아무 상관없다. 네 아이들은 네가 책임져. 내 재산은 한 푼도 빠짐없이 찾아올 거고 박근호 씨와는 법정에서 보마. 지훈이 절규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의자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나 허탈하고 시원해서였습니다. 며칠 뒤 남편 측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은 해주되 조건이 가관이었습니다. 동탄 아파트는 자기 투자 수익이니 건드리지 말 것. 비상금은 혼인 전 재산이라 주장하고 제 명의의 광명 아파트에 대해 거주권을 요구하며 재산 분할로는 겨우 몇천만 원만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손주는 보게 해주겠지만 제가 안 본다고 했으니 앞으론 볼 생각도 말라는 협박까지 곁들여서요. 저는 실소했습니다. 법대로 해. 민경과 함께 소장을 준비하던 중 뜻밖의 인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의 여동생 시누이 박미숙이었습니다. 평소 서먹하던 그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사실 오빠한테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얼마 전 오빠 휴대폰에서 사진을 봤는데 그때 수화기 너머로 한 남자의 고함이 들리며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니 30년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가족을 위해 헌신할 때 그는 다른 곳에서 돈을 쓰고 정을 나누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남편이 당당하게 억지 조건을 내걸 수 있었던 건 자신의 치부가 완벽히 가려졌다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 민경과 저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가 몰래 보관해둔 예전의 수상한 정황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잦은 늦은 귀가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몇 년 전 봤던 5천만 원의 이체 내역. 수취인 이름은 강은혜였습니다. 저는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이 없는 틈을 타 광명 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안방 침실에 잠긴 서랍을 제가 예비로 둔 열쇠로 열었습니다. 거기서 한 신용협동조합의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주식과 펀드 거래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서재의 금고 비밀번호는 남편의 습관대로 국어사전 갈피에 적혀 있었죠. 금고 안에는 빳빳한 현금 뭉치와 제가 본 적 없는 화려한 보석들, 그리고 동탄 아파트 매매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계약금 출처는 우리 공동 계좌였습니다. 그런데 금고 구석에 낡은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과 붉은 실로 묶인 머리카락 한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편과 한 여인이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정갈한 글씨로 적혀 있었죠. 나의 사랑 근회에게 은혜가 강은혜.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어 남기고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민경이 고용한 탐정사무소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남편 박근호는 지난 일주일 중 나흘을 강은혜의 집에서 보냈고 결정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는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었습니다. 17년입니다. 남편은 17년 동안 또 다른 살림을 차리고 아들을 키워온 것입니다. 제 아들 지훈이의 학원비를 아까워하던 그가 그 아이에겐 강남의 대형 입시 학원비를 대주며 뒷바라지를 해왔습니다.
제 인생이 거대한 조롱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증거들은 남편을 파멸시킬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테니까요. 법정에서 모든 증거가 공개되던 날, 방청석의 지훈과 서연은 경화삭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은 친구 아이를 도와준 것뿐이라며 발뺌했지만 민경이 제시한 정기적인 생활비 송금 내역과 친자 확인 서류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결은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외도와 재산 은닉 17년간의 이중생활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산의 80%를 저에게 배당했습니다. 또한 정신적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고 즉시 집에서 퇴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탈세 혐의에 대해 국세청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지훈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 안 보실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네 아버지는 네가 선택한 길을 가고 있다. 너희 부부도 너희 인생을 살아라. 나중에 내가 안정이 되면 손주들은 보러 가마. 하지만 예약을 하고 내 규칙을 따라야 할 거다. 그리고 다시는 나를 당연한 도구로 여기지 마라.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가 아닌 오롯이 김정희로 살고 있습니다. 광교의 작은 집 테라스에는 제가 키우는 허브 향이 가득합니다. 오전에는 요가를 배우고 오후에는 문화센터에서 동양화를 그립니다. 저만의 시간을 즐기며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죠. 가끔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남편은 동탄 아파트도 처분하고 세무조사 끝에 막대한 벌금과 추징금을 물게 되어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강은혜라는 여자는 그가 알거지가 되자마자 아들을 데리고 떠나버렸고요. 남편은 지훈의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고 있지만 서연과의 갈등으로 매일이 지옥 같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은 제게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제 인생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타인을 위한 희생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65의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궁금합니다. 황혼유가라는 이름의 희생을 강요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소중한 사람을 배경처럼 여기며 살고 계시진 않나요? 건강한 가족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울리는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